해양농산국장 김정기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그린 스마트시티 부산의 성공 조건과 전략이라고 해서 국가지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코델타시티와 지금 박영준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15분권 도시 내용도 포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한국지방정부학회에서 중계에서 한번 발표를 했었고요. 다시 한번 더 발표를 드린 내용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목차를 보시면 부산의 현황과 과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스마트시티란 무엇인가, 스마트시티 개념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부산의 스마트시티 역사와 특징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요새 데이터 기반 도시혁신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게 스마트시티가 데이터 기반 도시혁신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 드리븐 스마트시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부산진구 부청장으로 있으면서 직접 정책을 하나 만들었던 걸 소개를 하겠습니다. 시민 맞춤형, 데이터 기반 시민 맞춤형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의 성공 조건을 세 가지를 제가 언급하고, 별점으로서는 부산시의 공식적인 15분권 도시 자료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저는 2017년, 18년도에 신성장 산업국장을 하면서 R&D, 그 다음에 연구개발, 그 다음에 창업, 그 다음에 스마트시티 블록체인 관련 이런 업무를 하면서 당시에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를 정부와 협의해서 지정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 오기 직전에 부산진구 부청장으로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정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시로 복귀를 하고 나니까 약간 갈등이 생기는 게, 이제 그 사회학에서 말하는 역할 갈등 문제인데, 단순히 오늘은 이게 어떤 우리 정책에 대한 홍보가 아니고, 제가 지금 부경대 과학기술정책과정의 박사과정으로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데, 아까 학문적인 이슈는 항상 Y의 문제, 인과관계를 따지는 거고, 저희들 같이 정책 실행가들은 how to 어떻게 실행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간극이 있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학문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시의 정책이지만 약간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비판을 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이 그림을 보시면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라고 강서에 지금 새물머리 주의라 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고요. 이제 부산의 먼저 현황과 과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부산에 뭐 노인가 바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가 대학이 참 많습니다. 4년제 대학 4개를 포함해서 28개 대학이 있는데, 지금 계속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그래서 뭐 곧 학교가 문 닫아야 된다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와중에, 민선 8기 박 시장님께서 지금 지산학 인재도시, 그 다음 글로벌 허브 도시, 그 다음 2030 지금 엑스포 추진 같은 것으로 지금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할 스마트시티 개념이 중요한데요. 이 스마트시티가 우리 부산의 이러한 문제들을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걸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스마트시티 이제 법적인 개념은 옛날 UCT 법이 스마트시티 법으로 바뀌어서 지금 뭐 정보통신 기술을 복합해서 뭐 도시 서비스를 하고 뭐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제가 신성장 국장할 때 밑에 표를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흔히들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종합 플랫폼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스마트시티를 운영하는 방식이 4차 산업혁명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첫 번째 도시에 전부 다 센서, 그러니까 CCTV도 센서고 뭐 환경 센서 모두 센서인데, IoT에 의해서 이렇게 CCTV에서 센서의 데이터가 수입되면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고, 이걸 AI로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모바일로 서비스를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인 흐름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디지털 전환에서 강조되는 게 플랫폼을 강조를 하는데 동일합니다. 스마트시티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스마트시티 개념이 중요한 이유가 교통 서비스 통제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교통 밀리는 곳을 알려준다든지, 이런 걸 서비스 레기를 치워준다든지, 이런 서비스에 집중을 하는데,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은 스마트시티의 개별적인 서비스보다 이런 기술적인 흐름을 알아야 우리 이제 정책 집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응용이 가능하고, 다음에 어떤 서비스는 무궁무진하게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원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플랫폼이 저희들이 개방형 스마트시티 플랫폼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요즘 흔히들 오픈 API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를 받기도 받고 공급을 한다는 측면에서 오픈이라고 하는데 API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 뭐 휴대폰에 안드로이드에 어플을 설치하면 자기 정보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먼저 이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는 약간 상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시티는 결국은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온 건데 해서 좋은 게 뭐냐라는 건데 간단하게 기존의 방법과 스마트시티 방법을 간단하게 비교를 하면은 교통이 옛날에 밀렸을 때는 옛날 방식으로는 도로를 하나 더 까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혼잡한 도로를 내비게이션을 알려줘서 피해갈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주차 문제가 옛날 주차장이 부족하면 신규 주차장을 건설했지만 지금 어디에 비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학에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라면 뭐 능률성과 효과성을 합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경제학에서 말하는 개념은 한쪽은 굶어 죽는데 한쪽은 음식이 남아서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원을 골고루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자원을 배분한다는 건데 스마트시티 기술이 바로 그러한 문제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해결한다는데 이게 초점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들 요즘 그린 스마트시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사실은 그린이든 뭐 어떤 스마트시티든 스마트시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빨간 사과든 파란 사과든 사과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지. 이제 그린이라는 것도 결국은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다 보면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의 스마트시티 역사와 특징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부산이 이제 국가지정 에코델타 시티가 된 이유도 워낙 먼저 UCT를 우리가 2000년대 초반부터 했었는데 부산항 그 물동량에 RFID를 붙여가지고 이동을 다 추적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시티로 이렇게 더 발전하게 됐는데 그 스마트시티와 UCT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당시에는 데이터 기반이 아니었다는 거죠. 인공지능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냥 제가 이 부분부터 약간 빨리 넘어갈 건데요. 저기 에코델타 시티를 쉽게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일반적인 LH에서 우리 그 땅을 수용하고 어떤 아파트를 짓고 산업단지를 만들고 하는 것과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도 하부 시설은 동일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땅을 수용해서 지금 뭐 아파트도 짓고 산업지구도 만들고 하는데 이게 다른 게 뭐냐면 상부 시설에 데이터 공간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LG CNS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신한은행이나 각종 IT 기업들이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저희들과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그 문정부에서 처음에 이 스마트시티를 기획할 때 목적이 수출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진출하면 옛날같이 현대건설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네이버라든지 뭐 네이버 클라우드라든지 이렇게 얼라이언스를 구성해가지고 땅에는 어떤 도시를 건설하고 위에는 하나의 데이터 공간을 조성해가지고 미래 첨단 도시를 만드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마트시티를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도시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나라마다 도시 재생으로 하는 방식도 있고 이렇게 새로 짓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나라마다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개념이 있다면 스마트시티는 서비스라는 요소가 들어가고 테크놀로지 기술이라는 게 들어가고 인프라 운영관리의 문제도 있을 뿐더러 이것은 단순히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의 어떤 집단지성 참여가 필요하고요. 제도도 연관이 되고 ICBM이라는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 다음에 뭐 모바일, 요새 뭐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 같은 이러한 기술들이 총합된 아까 처음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의 종합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스마트시티 비전과 전략인데 밑에 공간 전략과 합쳐져 있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서비스, 테크놀로지, 인프라, 이게 매니지먼트가 이게 서부산, 원도심, 동부산과 이렇게 합쳐진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만 스마트시티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결국은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는 하나의 시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갖고 있었던 그 이론, 전략, 이게 현실화된 거라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화면에서 생물머리 그림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의 특징은 뭐냐면 플랫폼이 제가 아까 서두에 플랫폼 중요하다고 했는데 디지털 도시 플랫폼을 지향하고 증강 도시 플랫폼을 지향하고 로봇 도시 플랫폼을 지향한다는 건데 결국은 에코델타 시티의 자율주행차가 뭐 몇 대 굴러다니고 그 다음에 저 로봇이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모두 작동하게끔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헬스케어나 이런 지구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SPC 아까 협상하고 있다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까지가 이제, 국가 지정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와 이제 스마트시티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제가 있던 이제 제가 신성장 할 때 추진했던 스마트시티 전략에 기반해서 제가 부산진구 부구청장으로 갔을 때, 하나의 정책적 실험을 해봤습니다. 때마침 금년도 초반에 국토부에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공모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시티 사업의 목적은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제안을 하느냐를 심사를 하는 건데 대부분은 교통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저희들은 약간 창의적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진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부산의 모든 전국의 신발 산업이 옛날에 다 큰 신발 기업들이 있었는데 신발 기업이 쇠퇴했고 그 다음에 부산이 초고령 사회에 제일 먼저 진입했는데 부산 진구가 제일 먼저 진입했고 그 다음에 탄소 배출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15분권 도시라든지 이제 LWP 도시 개념과 결합이 되는데요. 이렇게 제가 성공조건 부분과 연결이 되는데 이 데이터 공간을 물리적 공간에 어떻게 실현을 했냐면은 이게 LWP라는 거 라이브 3과 워크 1과 플레이가 동시에 될 수 있는 이렇게 밀집된 컴팩트한 도시를 말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지향을 하겠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활용해서 지방정부와 연구원과 기업과 시민들이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하겠다는 이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이 이제 제가 데이터 기반 도시 혁신에서 중요한 게 인구 밀집 지역이 중요한데요. 제가 뒤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외따로 어떤 연구단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서면 같은데 서울 강남 같은데 이런 곳에서 데이터 기반 도시 혁신이 가능하다는 점을 뒤에 강조할 건데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서면이 전국 3위의 유동인구를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랬던 기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업 제안을 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산업화 시대에는 아시다시피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시대였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시대는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발 생산이라는 것도 이미 대기업들은 다 망했지만 부산 진구에 한 260개 정도의 소규모 신발 산업들이 사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체들을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이냐를 고민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요즘은 휴대폰으로 A4 용지에 발을 찍으면요. A4 용지가 척도가 돼갖고 발 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로로 찍으면 발 높이를 찍을 수 있고요. 그럼 이 데이터들을 이렇게 전송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에 올리게 되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이 다운받아서 맞춤형 신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하나, 그래서 이제 제페토 같은 걸 활용해서 거기서 판매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신발 밑에 센서가 자이로 센서가 들어가는데요. 이 블루투스 기반으로 해서 휴대폰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걷게 되면 하루에 자기 운동량도 측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치매 노인 같은 경우에는 추적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자이로 센서는 고도를 측정할 수 있어서 어디가 오르막이고 어디가 내리막인지까지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 계획에도 반영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이제 발표했던 내용이 노인이 많다 했는데 돌봄 분야에 있어서 식사 주거 모형을 개발했었는데요. 맞춤형 서비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개인 정보에다 뭐 당뇨가 있으면 설탕을 줄여야 되고 고혈압이 있으면 소금을 줄여야 되는데 개인 그 의료 정보에 기반해서 맞춤형 식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스마트시티 플랫폼에 기반하고 센서에 기반해서 가능하다는 거고 주거도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주거에도 센서를 설치해가지고 노인이 만약에 낙상을 하거나 이런 119에 바로 통보가 되거나 하루에 집안에서 얼마큼 운동하는지도 다 체크하고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부산 서면이 의료 관광으로 유명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의료 기관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데 외국인 고객들이 오게 되면 그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라든지 관광 정보를 자기의 그 이력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스마트시티라는 것은 민간화 거버넌스에 기반하고 시민과 제도와 기술에 기반한다 했기 때문에 신발 산업도 사실은 이제 우리 부산 진구와 신발 피혁연구원이라든지 기업과 KTNG라든지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서 했었고 통합돌봄과 의료관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민관학 협력하는 거버넌스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신성장 산업국장 할 때 부산 진구에는 먼저 기본적인 교통 환경 안전 생활 플랫폼을 미리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아까 신발, 돌봄, 관광 쪽으로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성공 조건을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요즘 흔히들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스마트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AI, 인공지능 모든 이야기를 다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물리적 공간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따로 떨어진 어떤 연구 특구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부산 서면이나 또는 강남 지역이 오히려 데이터 기반 혁신을 하기에 가장 좋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휴대폰이 모두 데이터를 발산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 말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 학문을 할 때, 우리 공부할 때 이해가 중요하다 하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은 암기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된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구구단위 암기가 안 되면 다음 단계 이해가 넘어갈 수 없듯이 이해가 암기와 맞물려서 공진화되어 발전하듯이 디지털 공간도 물리적 공간과 공진화되어서 발전한다는 게 이제 제 주장인데요.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디지털 공간에 대해서 스마트시티나 디지털 트윈이나 메타버스나 블록체인이나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로 선정을 연구개발 특구라든지 도시를 개발할 때는 아주 외따로 떨어진 데를 개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15분권 도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LWT 융합도시 같이 결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지역 혁신을 빨리 이룰 수 있다. 이걸 제가 주장하는 거고요. 기존의 도시개발 방식은 너무 외따로 떨어진 곳에 아파트를 짓고 이렇다 보니까 베드타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5분권 도시나 LWP 도시는 사람이 모인 곳에 데이터 기반으로 디지털 공간과 결합을 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혁신을 하기 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외 사례들도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델타 시티는 이게 지향하는 게 어떤 공유도시, 놀이도시, 자족도시, 학습도시 이렇게 클라우드 기반으로 언제든지 학습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지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5분권 도시는 이제 민선 7기 우리 박형중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계속 이렇게 주창하고 계시는 개념인데 원래는 이제 프랑스의 소르본느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가 먼저 주장을 했고 안히달고 시장이 이 정책으로 재선에 성공했었습니다. 근데 파리같이 이렇게 복잡한데 도심에 차를 못 다니게 하고 걸을 수 있게 하고 15분권 내에 이렇게 탄소 중립과 걸을 수 있고 이런 숲이 가까운 이런 것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히트를 쳐서 재선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옛날에 박영선 그 시장 후보도 20분권 도시, 25분권 도시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이제 다 이런 맥락인데요. 그래서 이제 뒤에 제가 우리 15분권 도시에 원 PPT 자료를 붙였습니다만은 15분권 도시는 15분권 우리 부산을 62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그 안에서 15분권의 생활권을 만들겠다. 그 안에서 모든 이제 편한 어떤 여가라든지 LWP 뭐든 다 일도 하고 놀이도 하고 병원도 하고 다 하게 하겠다는 게 목적인데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약간 더 발전을 할 수 있게 정책 제안을 보탠다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물리적 공간을 생각할 때는 디지털 공간을 생각해야 돼. 아까 이해를 생각할 때는 암기를 생각해야 돼. 암기를 생각할 때 이해를 생각하듯이 지금 15분권 도시는 물리적 공간에 대한 정책인데요. 이게 디지털 공간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약간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은 15분권 도시가 뭐냐, 왜 하는데, 해서 좋은 게 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비전이 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뭐 15분권 안에 모든 것을 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소압, 그러니까 와포, 뭐 때문에 하느냐에 대한 답이 약간 약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항상 모든 정책의 비전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한 15분권 도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게 뭔데에 대한 답이 나와줘야 이거에 대한 비전이 나오는데, 이제 그게 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부산 진구의 사례를 설명했듯이, 제가 정책 제안을 좀 덧붙인다면, 15분권 이 생활권이 성공을 하려면 시민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공간의 개념이 결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5분권별로 어떤 데는 노인이 많이 살고, 어떤 데는 어린이가 많이 살고, 다 다른데 거기에 맞게끔 디지털 공간을 스마트시티 플랫폼에 기반해서 결합을 시켜줘야 진짜 시민이 원하는 게 된다는 건데, 예를 든다면 지금 들락날락이라고 어린이 시설을 지금 부산에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 교육청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는 디지털 공간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 들락날락은 어린이 시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디지털 공간과 이게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시에도 건의를 하고 있는 게, 들락날락을 할 때는 크라우드 기반의 모든 교육 컨텐츠를 다 얹어가지고, 들락날락에서 어린이들은 놀고 피아노를 배우다가 집에 가서 크라우드에 업로드된 자료를 집에 가서 연속해서 배울 수 있고, 바로 메타버스 버전으로 해서 그 안에서 연결해서 바로 집에서도 학습할 수 있고, 물리적 공간에 가서도 학습할 수 있는,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면에 영어 마을이 있어갖고, 요즘 시장님께서 영어 상용화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시는데,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메타버스 프로그램과 어떤 영어 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을 디지털 공간과 결합을 해가지고, 미국의 어떤 대학이라든지 학교들과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아바타로 친구를 맺어서 채팅이라든지 뭐 어떤 대화를 하게 된다면 영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걸 결합을 해야 된다고 제가 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15분권 도시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성공 조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거는 이제 물리적 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디지털 혁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리적 영역과 디지털 영역을 동시에 봐야 된다는 건데요. 근데 의외로 지금 사람들이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물리적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세계적인 경제학자 리차드 볼드윈이 뭐라 했냐면은 20세기 공장이 하던 일을 21세기엔 도시가 한다. 그리고 이제 크라우스 슈밥 4차 산업혁명 이야기했던 슈밥이 하는 말이 디지털 전환의 실험실로서 도시다. 도시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도시의 승리라는 책이 유명하더라고요. 에드워드 글레이즈 하버드 교수가 도시의 승리라 해서 도시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앞으로 21세기에는. 그래서 도시가 그만큼 중요하다 해서 데이터 기반 도시 혁신을 도시는 혁신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데, 이 사람의 논거는 도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근접성이 있고 밀도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 도시 혁신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다시 이야기 나오는 게, 요즘은 실리콘밸리를 배우자는 말이 약간 바뀌고 있어요. 실리콘밸리가 약간 큰 지역인데, 샌프란시스코 옆에 스탠포드 중심으로 발전됐는데, 그게 이제 확장이 되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까지 이렇게 확장이 됐는데, 지금 들어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오히려 창업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스탠포드에 있는 거기보다는.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면은, 역시 놀고 먹고 할 수 있는데 더 잘 된다. 쉽게 뭐 우리나라 같은 얘기를 든다면, 판교나 대전 특구보다 오히려 강남 테헤란밸리가 창업도 잘 되고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다시 주목해야 된다. 근데 그게 디지털 공간과 결합을 시켜야 디지털 데이터 기반 도시 혁신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러면 요즘 왜 이렇게 데이터 기반 도시 혁신이 중요하냐? 옛날에 이리 중요한 것 같으면 왜 이야기를 안 했냐? 근데 이제 요새는 데이터 과학이 일단은 발달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오픈 데이터에서 정부든 뭐든 다 데이터를 공개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있고, 데이터 경제가 와이데이터 시대 해가지고 지금 은행도 전부 다 이게 정보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데이터 경제가 형성이 되는 게 이제 기반이고,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예를 든다면,
미국 블룸버그 뉴욕 시장, 블룸버그 시장이 10년 동안 가장 잘한 정책이 데이터 기반 도시 혁신이었는데요. 이거는 실제 사례인데, 미국 뉴욕도 오랜 도시가 되다 보니까 화재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화재 예측하고 대응하는 인력이 한 200명 정도 됐는데, 화재 예측률이 18% 정도밖에 안 됐대요. 13%밖에 안 됐대요. 근데 이제 정보가 흩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국에서는 이게 화재 신고를 받고, 그다음에 주택보전국에서는 불법 개조 신고를 받고, 그 다음 월세 밀린 거는 뭐 재정부서에서 받고 그랬는데, 이것을 다 결합시켜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오래된 주택가에 주택 개조를 하고 월세가 밀렸던 곳에서는 화재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AI로 분석을 하니까 화재 예측률이 거의 70%까지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산시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국별로 데이터 담당관을 두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데이터 드리븐 스마트시티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건데요. 이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시티의 개념은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정책적인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끊임없이 진화 확장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기술적인 개념에서 보시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ICBM, DNA, 그다음에 이런 기술, 그다음에 요즘은 블록체인, 강화된 보안으로 뭐 화재라든지 주택의 해커 침해에서 불낸다든지 이런 걸 막아야 되는 블록체인 기술, 그다음 메타버스, 가상현실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측면이 점점 발달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화 확장된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건데, 이 부분은 사물지능혁명이라는 그 스태피의 유영진 박사가 쓴 책에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화 시대는 가상공간, 인터넷 시대에서 형식지, 책에 있는 책을 지식 정도를 찾을 수 있는 시대였는데, 지금 이제 그 사물 인터넷, 뭐 냉장고를 휴대폰으로 끈다든가 집에 전등을 휴대폰으로 끈다든가 사물 인터넷 시대가 열리는데, 이와 동시에 인공지능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인간보다 더 똑똑한 어떤 지식, 암묵지까지 제공해주는 이런 수준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이 결합되는 세상이 오게 되면 사물지능의 시대가 열린다, 혁명적인 시대가 열릴 거다. 그런데 사물지능 시대의 핵심은 뭐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냉장고를 휴대폰으로 조정할 수 있었다면 거기에 AI가 결합돼가지고 어떤 주인이 아침 8시에 토스트를 적당한 온도에 녹여 먹는다면, 냉장고가 그 주인의 성향을 파악해가지고 적당한 온도에 맞춰서 녹여서 미리 준비를 해주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적인 측면도 우리가 스마트시티 정책에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책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가 되는데, 제가 이걸 경제학모형으로 약간 설명을 해봤는데요. 이게 미시경제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한쪽 축을 시민들의 만족도로 두고 한쪽 축을 아까 예산 배분의 효율성으로 봤는데, 생산 가능 곡선이 이래 돼 있다면, 이게 소비자의 무차별 곡선이라면, 이게 예산선이고 여기서 딱 만나는 지점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정책이 나온다는 말은 뭐냐면, 아주 정밀한 정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정책을 하고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이준석 대표가 그때 장애인 엘리베이터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데이터 기반 도시 혁신의 관점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장애인들 휠체어에다가 GPS 개인 동의하에 GPS 시스템을 다 장착을 해가지고 그 장애인이 가장 많이 가는 노선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다가 예산의 우선순위를 줘서 엘리베이터를 분석한다면, 쓸데없이 장애인도 가지 않는 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걸 줄이거든요. 결국은 지금 이제 정책적 측면에서도 쓸데없는데 예산을 쓰지 않기 때문에 보다 정밀해진다. 그래서 결국은 기술적인 정책적인 측면에서 진화 확장된 스마트시티 개념을 적용하게 되면 좋을 거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럼 향후 스마트시티는 어떻게 될 거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물들이 데이터 허브에 다 연결되고요. 이런 세상이 올 것 같고, 이렇게 다 연결되는 이런 게 올 거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별점은 우리 부산시 그 자료인데요. 제가 붙여놨습니다. 이상으로 제 보고를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